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갔을 때 자기 평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또 자기 성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오답 노트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학 강사 아니랄까봐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죠?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가로축 시간, 세로축 점수. 점수가 한 40에서 50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하는 학생들은 들이는 시간이 조만큼밖에 안 돼도 성적은 수직으로 상승시킬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정답입니다. 애초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만 가르쳐 놓으면 성적은 쭉 올라가요. 그냥 훅 올라갑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데 70점대 후반이나 80점대 초중반 이런 학생들이 시간을 조금 더 드립니다. 더 들여서 성적은 전에 올랐던 것보다 덜 오르게 되죠. 이제 80점대 후반이나 90점대 초반에 가게 되면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이 좋으면 성적이 조금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등락을 거듭해요. 문제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초점은 다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래, 이번 시험은 지난번보다 얼마나 올랐어? 향상폭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시간이에요. 들이는 시간. 그 들이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 들이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에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바로 뭐가 된다? 메타인지력.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시간대는 줄어듭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된다거나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내년에 고1이 된다거나 라고 한다면 정말로 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은 특히나 주의해야 돼요. 점수대가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 특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경험했었던 한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군요. 남학생, 여학생. 여기서 조금 떨어진 하남에서 가까운 잠실에 있었던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이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고 찾아왔는데 점수대가 초등학교 때는 단원평가 문제 다 맞췄어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서 첫 번째 본 중간고사의 점수가 여학생이 50점, 남학생이 47점. 점수가. 중간고사 끝나고 그렇게 찾아와서 울상이 돼서 그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공부를 착실히 해왔는데 중학교 때 수학에서 그렇게 여지없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가 공부했었던 방식이 중등과정으로 올라오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초등과정에 공부했던 내용과 바로 연결시키려고 했더니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찾아가야 된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도구를 만들어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찾아갈 수 있더라. 사실 이 오답노트에 관련된 얘기는 수능을 보기 100일 전, 수능 전날 늘 그 전문가들이 EBS나 등등의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그간 정리해서 또 오답노트 살펴보시고요. 정리한다고 했는데 어디 있지? 다들 그렇게 찾아야 돼요. 한 80% 애들이 그래요. 오답노트 하긴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 요 시간을 줄이는데 조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오답노트를 만들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한 예시를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일반 무제노트를 통해서 반을 접고 저는 이것을 출판해서 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님들 실중에 판매되는 오답노트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틀린 원인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적게 하는데요. 이 틀린 원인을 적으라고 한다면 애들이 뭐라고 적을까요? 네, 몰라서. 어머님 저랑 어제 같이 이야기 나누신 적 있나요? 처음이세요? 몰라서 적어요. 애들이 몰라서. 혹시 집에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그 오답노트를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답노트 만들어봐라 그랬을 때 몰라서라고 적으면 무엇을 몰랐는지 이렇게 적게 하세요. 무엇을 몰랐는지. 뭘 모르긴 그냥 몰라. 그러면 그 틀린 단원에 대단원 및 중단원, 소주제 등이라도 적어서 그것을 안다면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게 하세요. 그걸 적다 보면 내가 배우는 게 어디만큼 와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게 되고 그 무엇을 배우는지 알게 되면 이제 비로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는 순간에 열쇠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물쇠가.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이 과정을 적게 되는데 이 풀이 과정에 대한 내용도 2부 순서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내용 전개를 해나가죠. 풀이 과정은요. 아이들 보고 풀이 과정 적으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는 풀이 과정을 안 적어요. 분명히 이따 질문 받을 때 그런 말씀 하시는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질문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풀이 노트를 안 써요. 풀이 과정을 안 쓰고 자꾸 머리로 암산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틀려서 속상해요.
그런데 풀이 과정을 적어라 라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자, 이것은요, 문항을 분석하는 훈련부터 키울 수 있는데 일단 문제를 읽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게 하고요. 수학은 절대 조건 없이 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그 조건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활용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쓸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 즉 내가 결국 배운 내용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해서 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 그래요. 문제를 실제로 출제를 하게 되면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만 딱 보고 거기에 X 그려져 있으면 X 구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예 읽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무엇인지 판단도 안 될 것이고, 조건이 판단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당연히 모를 거고, 그런데 시중에 나온 교재들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단계별로 난이도를 정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갖는 것들을 중간 단계의 난이도로 묶어서 한 개의 유형씩 그것과 그것에 따른 유제들을 쭉 따라 붙여요. 그런데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러한 형태의 문제집의 선호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발견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형 문제를 보면 그 유형 문제 바로 위에 이 문제는 이 공식을 갖고 푼다, 이 문제는 이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고 그 바로 대표 문제를 풀고 그것에 따른 대표 문제가 풀리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숫자만 바뀌다든가 약간 변형된 것들은 그 공식 하나만 집어넣어서 쭈르륵 풀리니까 도대체 내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아는 건지 뭘 모르는 건지 체크가 안 된답니다. 해서 문제집 한 권을 선택해서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죠.